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 동체 일부를 확인하고 인양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의 규탄을 비난하면서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청문회를 제안하면서 오염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내며 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최대 35%의 시설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여성은 살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범죄 수사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서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에 대해 직경 2에서 3m에 약 15m 길이의 동체로 확인해 현재 인양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이 발사체 잔해는 수심 75m 깊이 바닥에 수평으로 누워진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해군의 잠수 인력을 투입해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수역의 시야가 흐려서 인양 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주한 미 대사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발사 성패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한미 두 나라 소통 라인이 곧바로 가동됐고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곧바로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백악관은 따라서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region.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번번이 부딪힌 만큼 두 나라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거라며 양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면서 감사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서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단독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방지국 등 채용 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전담 조사단을 꾸려서 오늘부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 조사단은 수십 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며 6월 한 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내면서 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5월에도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지난달 수출은 전년보다 15.2% 감소한 52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14% 감소한 54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무역 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어진 수출 감소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수출 부진 원인으로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계속되는 IT 업황 부진을 꼽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수출이 역대 월 기준 2위를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여전합니다. 전년 대비 36.2% 수출이 감소했고 석유 제품 역시 33.2%, 석유화학은 26.3% 전년과 비교해 수출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6대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도 지난달 대중 수출은 100억 달러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수출 성적에도 정부는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대를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원유 16.2%, 가스 20.2%, 석탄 35.1% 등 에너지 수입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역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IMF 금융위기가 있었던 97년 이후 가장 긴 무역 적자입니다. 다만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월 125억 달러 이후 2월에 53억, 3월에 47억, 4월 26억 달러 등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의 경우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와 정부의 선도적인 전략이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도 최고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해서 시설 투자의 최대 35%에 이르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유망산업 클러스터를 선별한 뒤에 각종 지원을 집중해서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국가 전략 기술에 동물세포 배양, 정제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핵심 기술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하고 세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신한은행의 해외 송금을 비롯한 외환 관련 서비스가 한때 오류를 빚으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전산 시스템 가운데 환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중단된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이 낮 12시에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고객 피해가 없도록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환율을 확정해 거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해자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경찰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경찰청입니다. 네, 피해자가 범행을 준비한 증거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의 범행 준비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20대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중학생 자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A씨는 중고장터에서 구한 교복을 입고 마치 자신이 과외받는 학생인 것처럼 꾸며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준비한 흉기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B씨를 살해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A씨가 과외 앱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외 특성상 가르치는 사람을 제외하면 집에 누군가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온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몰래 유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시를 타고 낙동강 근처로 가 시신을 유기한 A씨는 새벽 시간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만약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집에 남아있는 범행 흔적을 없애고 마치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거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상 공개가 조금 전에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고 이름과 나이는 조금 뒤에 밝혀질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범행 동기도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A씨는 평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석 달 전부터는 시신 없는 살인 등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범행을 도운 흔적이나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는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폐쇄적으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차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에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최근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청 또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봉투가 오고 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 기록을 요청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약 4천억 원 정도의 상당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재고 물량을 바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걸로 이 같은 지원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39번째입니다.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체계와 공대공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러시아의 공습에서 보호하는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를 돕기 위해 핵심 역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장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보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견인차에 장착된 경사로를 타고 넘으면서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미터를 날아가는 장면이 경찰 보디캠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정차된 차량 사이를 헤치고 보디캠을 장착한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다가갑니다. 이때 길 건너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정차돼 있던 견인차 경사로를 그대로 타고 넘으면서 순식간에 수십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떨어지면서 옆 차로에 다른 승용차를 덮칠 뻔했지만 이는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플로리다 출신의 21살 여성.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왜 경사로를 타고 날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감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엄정 조사와 함께 선관위의 중립성 훼손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염수 시찰단 결과 발표와 노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여야 공방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시찰단이 최종 결론도 내지 못하는 모습은 국민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켰다면서 청문회를 열어 따져 묻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에 중독됐다며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법 집회 폭력은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야당은 다시 야만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우월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기 위해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권력 전체에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힘 중독이 번지고 있습니다. 살겠다고 농성하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집회 해산에 최루탄 물을 쏘겠답니다. 약자를 때리라고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힘을 준 것입니다. 힘자랑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대안을 내는데 힘쓰십시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제 광역경찰서 인근에서 고공농성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요. 경찰이 내려친 경찰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잖아요. 경찰은 이제 농성을 제압하기 어려워서 경찰봉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잉 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충돌 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혜진 의원은요? 과잉 대응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쓰는 수단보다도 더 강한 수단을 썼을 때 과잉 대응이죠. 그런데 그 노조위원장,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불법 구조물을 갖다가 치우려고 하는 경찰한테 이 정글에서 나무 벨 때 쓰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그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복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잉 대응입니까? 그 노조 사무처장이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만약 경찰이 총을 쐈다면 그건 약간 논란 보기에 따라서 이제 과잉 대응될 수도 있겠지만 조혜진 의원님은 과잉 대응은 아니다. 과소 대응이고 오히려 절제된 대응을 한 거죠. 절제된 대응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박주민 의원님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규정 중에 하나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 경찰봉 사용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방금 이제 총을 쐈다면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총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경찰봉을 이제 행사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행사할 수 있을 때조차도 머리, 얼굴 그것을 향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글도라고 불리는 칼은 경찰이 다가오니까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영상에서. 예. 그러니까 정글도라는 걸 경찰을 향해서 사용한 건 아니고요. 네. 새 파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새 파이프 사용도 초기에 앞모습 보면은 경찰들 향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사다리 차를 두들기는 장면이 나와요. 예. 자, 과연 이것이 권총을 사용할 정도의 물리적 저항에 해당하는지. 네.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를 향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겨냥해서 계속 경찰봉을 휘둘러서 머리를 가격하는데 이게 규정에 맞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잉한 진압이 맞는 것 같다. 민주당은 윤익은 경찰청장 뭐 일부 의원이긴 합니다만 사퇴 요구도 하고 있는 거죠.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금 집회 시위에 관련돼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할 경우에 이제 어떤 특진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과잉한 진압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특히 건설 노조 관련된 수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리한 수사를 좀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익은 경찰청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경찰도 다쳤다.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경찰 3명 보도를 보면 경찰 3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 강성 노조원들이 이렇게까지 폭력 집단화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그 정권 교체 과정에서 탄핵 촛불 집회 때 민노총 또 다른 이 노조들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촛불 청구서 받고서는 초기에 조금 그 민노총이나 이런 노조들에 대해서 뭘 정치적으로 그걸 갖다가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좀 유화적인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또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민노총은 아예 그냥 폭력 집단을 해버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린치까지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린치까지 하는데도 그 경찰이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처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강성 노조들은 거의 이제 뭐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이 폭력이다 또는 린치다라는 인식도 못할 정도로까지 가버려가지고 지금 저분도 보면 제가 참 딱한 게 저렇게 칼 휘두르고 쇠파이프 휘둘려서 그 경찰 다치게 한 거는 그냥 교통방해죄를 빼더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입니다. 이거는 기본 3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그걸 알았다면 이게 폭력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그 범법 행위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동안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방치되어 놓으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폭력에 대해서 불감증이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아마 저렇게까지 처벌되는 행위인 줄 모르고 아마 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갖다 비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그런 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경찰이 일부러 폭력을 유도한 것으로도 의심된다라고 비판을 하던데. 예. 폭력을 유도까지는 안 했겠지만은 폭력을 방치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성 노조들이 그 불법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불감증에 젖어가지고 자해 행위거든요. 저거는 좀 전에 저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저분은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이렇게 재판받으면은 상당 인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를 정도로 만드는 게 문재인 정권이고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비호하고 있잖아요. 경찰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 야당에서는요. 지금 경찰의 대응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캡사이신 물대포도 부활하는 것 같고 살수차도 지금 재도입하는 것 아니냐.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길거리에
농성탑을 쐈다. 이건 사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 그다음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을 어긴 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한 거고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규정에 따르면 이제 머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압을 할 때. 근데 머리를 다친 거죠. 국가가 일반 어떤 사인하고 다른 이유는 물리력을 독점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허용된 이유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규정과 규칙을 위반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이 좀 경찰 수뇌부 또는 정권에 의해서 종용되거나 독려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일단 다쳤고 그리고 경찰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도 다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느냐. 경찰분들이 다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역시 따로 수사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아마 처벌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정해진 한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 여쭤봐야겠어요. 그 대응 규칙이 있는데 그 대응 규칙에서 벗어난 진압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시거든요.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일정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보면은 칼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이쪽은 그 플라스틱 이 경찰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딱 이번에 이렇게 때릴 때는 규정에 따라 맞추고 이렇게 할 때는 규정에 맞춰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경찰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진압을 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정글도의 경우는 보여드렸는데요. 경찰이 다가오니까 정글도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잡고 휘둘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건 영상을 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그 부분은 좀 명백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놓는 장면만 영상을 보셨겠죠. 보도에는 분명히 칼을 휘둘른 걸로 돼 있고 쇠파이프도 휘둘려서 다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여야가 입장차가 크고요. 그리고 민노총도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 관련돼서 경찰의 대응,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논란도 더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가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고위직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들 관련해서 4건을 일단 수사 의뢰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외부 인사를 그 사무총장으로 둘 수 있도록 열어놓는 방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회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지금 힘을 합치는 분위기인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사를 하기로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이죠? 예, 이견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다른 얘기 없고. 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미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세부적인 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몇 차례 더 만나야 되고.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어제 감사 결과, 자체 감사 결과 발표 그리고 쇄신안 발표 있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4건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4건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도 감사를 하겠다, 뭐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밝혀질 거고 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추가로 밝혀질 부분은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중앙선관위 독립적인 기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의 감찰도 받지 않았고 정화 능력을 좀 상실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직무라든지 또는 인사라든지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뭐 감사받을 건 감사받고 검증받을 건 좀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기관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조차 훼손되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냐. 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죠.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그 선에서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그
성관이 고위직의 자녀가 저렇게 특혜 채용 의혹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 의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 선관위가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듯이 우리는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고 아무도 터치 못한다. 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뭐 정당, 뭐 국회, 사법부, 뭐 청와대까지 서로 감사를 통해서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서로가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네. 다 그런 걸 수용하고 그렇게 이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국가가 굴러가는데 선관위만 우리는 노타치다 하면서 스스로 성역이 되고 그 안에서 결국은 이런 통제 불능의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경찰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또 수사할 거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예, 선관위가 그런 입장을 밝힌 것도 사실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직도 이 문제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어제 생각이 주목되는 듭니다.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지금은 이제 현직 고위직 자녀들만 지금 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현직 직원들의 자녀들도 다 한번 보겠다. 그리고 친인척도 다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 여야를 넘나들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예. 뭐 속단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의 풍토라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며칠 사이에서도 벌써 새로운 이게 게 비단 처음 예.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새로운 게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선관위 그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또 검찰 수사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쇄신책도 그 이후에 종합적인 쇄신책이 나와가지고 선관위가 외부에서 건드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패해서 신뢰성을 잃고 독립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네. 새 출발하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장 그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일단은 좀 더 넓은 범위에 또 좀 더 깊은 범위의 진상 규명이 지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 결과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만 저희 당의 원칙적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라서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그 소의 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소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건 우리 국민 여러분도 다 아는데 네. 혹시 부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반드시 명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대목도 그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은 다 할 것이고요.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벌써부터 막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 기관의 어떤 헌법상의 어떤 성질이나 역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주장을 보면 최근에 새로 이제 사무총장 이번에 뭐 사퇴했고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 이제 선관위원장 노태학 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요구는 좀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그 노태학 위원장을 임명한 그 임명권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만이 그만두게 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을 아마 대법관 중에서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임명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거를 대통령 몫으로 대통령도 3명 추천할 수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런 의도를 의심을 할 수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관위원장이 그 오부 요인이기도 하고 그 총리급 대우를 받고 맞습니다. 대법관 겸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참에 겸직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을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건 뭐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게 돼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무슨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외부 기관에 의해서 뭔가 진상이 규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재임한 하기 이전의 일인데도 예. 불구하고 무조건 물러나라는 것은 다른 누가 지명이 되더라도 또 누구에 의해서 지명이 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적인 위상 여기에는 잘 안 맞는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기로 했고 권익위는 또 조사를 한다 그러고 국정조사도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민주당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출석도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자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상임위 시간 중에 그렇죠. 코인거래를 했다. 예. 그리고 뭐 하루에도 수십 차례 했다. 예. 정신이 거기 팔렸을 거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저는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자진 사퇴가 맞겠다. 맞겠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정을 따라야 김남국 의원 된다? 본인도 윤리위원회 가서 철저하게 소명하고 밝힐 건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아직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나 봐요. 네. 예. 박주민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윤리위원회 어차피 지금 제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도 제소하고 야도 제소한 상태라서 네. 다른 사안과 달리 신속하게 좀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근데 보여지고요. 여도 야도 제소를 한 상황인데 그 내용은 좀 다르죠. 내용은 좀 다르죠. 네. 다른데 이제 윤리위에서는 뭐 다 포함해서 검토하게 돼 있는 거고 민주당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주로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 그 부분으로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입장 아닌가요?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좀 분위기는 그래도 윤리특위에 제소된 만큼 특위에서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 국회 윤리특위에서 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 몇 가지 사안밖에 없잖아요. 네, 저희가 그 윤리특위에 제소할 때에 그 구체적으로 그 검찰이 구형하듯이 징계의 내용까지 딱 명시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사퇴, 그러니까 제명에 이르는 그런 징계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징계를 스스로 자청해서 사퇴하게 되면은 윤리위 징계까지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넘게 휴가를 내고 자명을 한 김 의원에게 이 세기비를 지급해야 되느냐를 두고서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이제 문호동 무임금 그런 논란이 일고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20대 국회 말미에 우리 당 일하는 국회 만들기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특위 활동 결과로 법안을 좀 제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의 출석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회의 일수에 비례해서 월급과 수당을 깎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법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가 있고 통과 안 됐죠? 때문에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 안 됐고 21대 때는 이제 아예 이제 그 법이 아직도 발의가 좀 안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회의가 있는데 이제 회의가 오지 않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제도도 없는데 김남국 의원 보고 무조건 그 부분을 깎아서 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라리 이 기회에 그러면 전에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했던 그 법안을 다시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
상임이나 특별한 일정, 국회 일정,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금을 주지 않는 방안, 법안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걸 어떻게 했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방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거의 상시 국회이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지금 거의 국회가 열려 있는데 회의 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휴가를 쓰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깎는다, 주지 않는다. 회의는 당연히 본회의고 상임이고 네.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고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본회의나 상임위 같은 회의 일정이 없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그런 또 관심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시간에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라는 게 뭐 거기 들어가서 바로 회의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예, 자료도 봐야 되고 본인이 질의할 것도 정리해야 되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참모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예. 근데 그런데 시간을 그런 업무를 한다든지 회의 준비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소속한 정당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그 몸담은 지역구 그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네. 이번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우리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회의도 안 나왔죠. 그렇다고 이렇게 동선을 보니까 무슨 지역구 업무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뭐 정당 업무를 민주당 업무를 관련 업무를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이건 완전히 무단 결근이고 그 사보타지 아니냐. 그렇고 세비를 받아가면 되느냐 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거는 국민들의 보편적 그 상식을 대변한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이참에 그 법안 한 번 더 발의해 주세요. 예. 제가 약간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네. 몇몇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발의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데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중 귀국할 예정인데 귀국하면 뭐 개파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친명 비명계 갈등 이거 참새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면 당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낙연 대표님도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의 지금 난국을 진짜 극복하는데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 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이 좀 많이 갈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봉합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6월 말 이야기도 나오고 6월 말. 7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근데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계속 말하자면 힘든 과정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민주당에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지고 나서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됐더라면 또 어땠을까? 또 내년 총선을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가서 당을 선거를 진두지휘 하는 것하고 이낙연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당을 위해서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박광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세우신 것 같아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런 염원들이 결국 그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게 당내 역학 구도상으로는 그게 순기능이 될지 이 갈등 지향적으로 될지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 야당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오발령일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잉 대응이었을 가능성,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 새벽에 삐 소리와 함께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입니다.
라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입니다. 위급 재난 문자, 오발령이라고 하는 문자, 이렇게 무등해서 되겠습니까? 누리호가 발사돼도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전쟁놀이 합니까? 아침잠을 설치게 한 오발령 문자를 보낸 서울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공감 안 가신 것도 그러면 비상 상황이었어. 한 말씀만 오늘 지도부에서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행정 재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혹시 뭐 진상조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으신지? 탄압 시리즈에 이어서 재난 시리즈가 안 돼, 민주당은. 재난과 관련돼서는 모자란, 조금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다소 좀 과했다 이런 기분도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또 완전히 판단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행안부는 아침에 서울시 문자로 오발령이라고 정의 내렸고 서울시는 행동이 없다가 40분쯤 있다가 재난 문자를 해제했습니다.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오후 3시를 넘긴 지금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확연히 다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부에서는 현재 하늘빛은 흐려도 초여름 더위는 보이고 있지만 남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밤이면 충청 남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과 경남 해안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 해안에는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많게는 40mm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내일 오후 한때 강원과 경북 동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남부지방에서는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 동안 남부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전국 하늘이 맑게 개겠고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데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